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다다에 이어 초현실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현실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의 깊은 영향을 받아 탄생했는데요. 초기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은 대개 파리 다다 운동에 참여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합리주의와 부르주아 사회에 반항심을 갖고 있었고 유럽 사회가 수백 년간 철석같이 믿어온 논리와 이성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성사회와 인간 이성에 반항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동안 그토록 믿어온 논리와 이성이 가져온 것이 천박한 자본주의, 인간 소외, 그리고 1차 대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이란 금빛의 갑옷이 갑갑해 인간 이성이란 철 갑옷으로 받고 있고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은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 등장하는 철학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 작품 주제의 밑바탕에는 이런 실존주의적 생각이 깔려 있는데요. 저 역시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진 나, 관계 안에서의 나, 나를 통과한 수많은 경험들 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작품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좀 식상한 어투로 달리 표현하자면 자아찾기, 자아탐구 내지는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초현실주의로 돌아가 물론 초현실주의가 이성으로 무장한 기성사회에 반발한 다다에게서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다다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표현하려 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콜라주, 자동기술법 등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부터 해당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초현실주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의 이 책은 앙드레 브루통의 것으로 그는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작가입니다. 브루통은 사실 파리 다다에 참여했지만 이곳 파리 다다의 주도자였던 트리스탄 짜라와 의견이 맞지 않아 탈퇴합니다. 사실 다다는 매우 반항적인 예술운동이었지만 현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독일 베를린 다다의 경우는 예외였지만요. 이런 부분에 불만이었던 앙드레 브루통은 말로만 반항, 혁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실제로 브루통뿐만 아니라 많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당시 핫한 정치 사상이었던 공산주의에 적극 참여하기도 합니다. 한편 초현실주의자들은 기존 사회가 중시한 논리와 이성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나 다다처럼 종이를 던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우연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적절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예술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이것의 결과가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즉, 앙드레 브루통은 작품을 통해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싶어 했고 기존 질서의 상징이던 이성의 정반대에 있는 무의식을 전면에 드러내 이성과 논리 이외에는 문제 해결 방법을 몰랐던 당대 사람들에게 여기 무의식이 있다. 이걸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가 생각한 기법은 자동기술법입니다. 이 작품은 앙드레 마송의 것으로 방금 말씀드린 자동기술법을 그림에 활용한 것입니다. 사실 자동기술법, 오토마티즘은 정신의학의 자유연상기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정신상담에서 내담자가 생각나는 대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주저리 말하는 것을 통해 무의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림에서 오토마티즘 역시 자신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그림에 옮깁니다. 이 오토마티즘 기법은 이후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 등장한 팝아트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또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 조르데 키리코입니다. 키리코의 작품은 마치 언젠가 꿨던 꿈속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우울한 분위기를 담고 있어 꿈과 현실이 만나는 모순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리코가 제작한 작품들을 보며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왜 키리코의 그림이 그토록 매력적인지, 어떻게 해서 키리코가 꿈과 현실의 중첩이라는 특이한 상태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답은 대페이지망이었습니다. 대페이지망이란 어울리지 않는 맥락의 사물들을 함께 배치하는 것인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석고상과 바나나가 어떤 건물 밖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배치함으로써, 즉 생뚱맞게 평상시 우리가 연관짓지 않는 멀리 떨어진 두 물체를 붙여놓아 그 결과 꿈과 현실의 중첩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내고, 이런 상태를 경이라고 초현실주의자들은 불렀습니다. 다음은 키리코의 이러한 대페이지망을 보다 본격적으로 사용한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입니다. 막스 에른스트는 독일 쾰른다다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콜라주를 활용해 대페이지망을 구사했는데요. 사실 콜라주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뭔가를 똑 떼내 화면에 붙이는 것이기에 시작부터 이미 대페이지망에 포함되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스 에른스트는 이런 콜라주 기법 위에도 뭔가 질감이 있는 대상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로 문질러 질감을 종이에 옮기는 프로타주 기법, 쉽게 생각해 어릴 적 장난삼아 동전이나 모양이 있는 물체에 종이를 얹은 후 연필로 쓱싹 칠해 동전의 모양을 나타냈던 것과 같은 기법, 그리고 화면을 두껍게 칠한 후 여러 가지 도구로 그 두꺼운 화면을 긁어내는 그리타주란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에른스트가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기법들을 활용한 이유는 이성과 논리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어 경이에 이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에 감상하실 작품은 후안 미로의 것입니다. 후안 미로는 스페인에서 살다가 프랑스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사했는데요. 당시 미로는 너무 가난해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너무 배고픈 나머지 나중에는 마치 꿈과 현실이 중첩된 듯한 환상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침 초현실주의를 주창했던 앙드레 브루통을 만나 그의 영향받아 이전까지 그렸던 구성적인 그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그만의 개성이 담긴 초현실주의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미로는 결국 1933년 고향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돌아가 그곳에서 자동 기술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깁니다. 미로의 작품들은 언뜻 보면 완전한 추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상징이나 기호 또는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대상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마치 추상적인 이미지에 단순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된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해서 추상적 초현실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로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앙드레 마송, 다다이스트 한스 아르프 역시 추상적 초현실주의 경향의 대표적 예술가입니다. 지금까지 감상했던 작가들과 달리 보다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활용해 꿈과 무의식을 화면에 재현하고자 한 화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기술법을 포기하고 완전히 구상적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런 경향의 대표적 작가는 살바도르 달리와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그럼 먼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달리의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의 작품은 자동 기술법으로 그려진 대부분의 그림들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달리가 전통적인 유럽 회화의 상징들은 물론 프로이트의 성적 상징들도 매우 잘 알고 있어 그것을 치밀하게 자신의 그림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달리와 그가 흠모하던 프로이트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둘이 어찌어찌하다 만나게 되었는데 달리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주저리 설명하며 자신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받았다고 하자 프로이트는 달리의 그림에 대해 당신의 그림은 매우 잘 짜여진 지적인 그림이다. 무의식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해 팩폭을 가합니다. 사실 곰곰이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무의식을 가장한 의식이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너무 잘 짜여진 시각적 구조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르네 마그리트 역시 살바도르 달리처럼 자동기술법이 아닌 완전히 구상적 방식으로 꿈과 무의식을 화면에 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마그리트가 어떤 방식으로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재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키리코처럼 대페이지만 기법으로 어울리지 않는 두 상황을 재배치해 우리에게 낯설음이란 감정 혹은 모순 속의 조화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꿈과 현실의 중첩 같은 상태를 만들어 경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들 역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는데요. 누가 봐도 파이프인 것을 그려놓고 아래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어둔 마그리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그리트가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언어라는 것은 그것이 가리키고 싶어하는 대상에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는 당시 철학계에서 유행한 언어 철학적 내용을 자신의 작품에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를 가리켜 파이프라고 부를 때 그 파이프라는 말은 그 대상들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좀 찌그러진 파이프도 어제 산 신형 파이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뜻깊은 파이프도 모두 파이프라는 이름 하나로 퉁쳐서 부릅니다. 이렇게 이 파이프라는 한 단어로 세상에 있는 모든 파이프들을 다 담아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어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그리트는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우 다양한 회화 기법과 독특한 예술가들을 탄생시킨 초현실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초현실주의는 2차 대전 전까지 활발히 활동해오다 2차 대전 발발 후, 즉 1939년경 거의 사그라들었고 명맥상 그 형태만 계속 이어지다 1969년 공식적으로 해체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20세기 미술 신증물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